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더위가 예년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6월인데 벌써 에어컨을 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잘 버티고 계세요? 너무 힘들죠. 이제 봄이 사라진 그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다가 너무 네. 더울 때는 어쩔 수 없이 힘든 거보다 아픈 거보다 낫다 싶어서 조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냉방기기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이란 이름은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네, 저도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네. 아니, 차가운 바람이 나오니까 에어 쿨러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공기의 상태, 말 그대로 그 컨디션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온습도를 바꿔주는 것이라서 에어 컨디셔너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고요. 사실 만든 사람이 이름을 붙이기 마련인 거죠. 네. 이걸 만든 분이 그 유명한 윌리스 캐리어 해서 지금 에어컨 생산하는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캐리어 브랜드를 만든 네. 분이에요.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쇄 공장에서 일했다고 해요. 이분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종이를 다뤄보면 알겠지만 고온다습한 곳에서 종이가 막 말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주름도 쥐고 인쇄할 때 좀 정착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러면 인쇄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공기 온도를 좀 바꾸고 습도도 좀 바꿔보고 이렇게 조절하는 컨디셔닝을 하는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연구를 한 끝에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에어컨에서 어떻게 찬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네. 마술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사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실내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건 팬이 달려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찬바람이 나온다는 건 또 신기한 거거든요. 찬바람이 나온다는 거는 그 팬 앞에 금속 핀들이 있는데요. 이 금속 핀들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금속이 왜 차가워지느냐? 네. 이 핀 안쪽에 냉매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냉매가 지나가면서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가운 냉매가 지나가서가 아니고 냉매가 거길 지나가면서 차가워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실내기에 있는 금속 핀들을 잘 보면 안에 관이 있어요. 금속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냉매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때 여길 지나가는 상황에서 냉매는요. 차가운 안개 같은 상황이에요. 안개 같은 상황으로 액체 상태의 냉매가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요 금속 관을 지나면서 기체로 증발을 해버려요. 자, 증발할 때는 많은 열을 뺏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신기한 거죠. 아니, 한 30도 혹은 25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증발을 하지? 냉매는 압력이 낮을 때 그 정도 온도에서도 증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을 우리가 냉매로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발을 하게 될 때는 열을 많이 뺏어가거든요. 이건 우리가 많이 겪어봤습니다. 네. 체온이랑 가까운 온도에 좀 따뜻한 알코올을 피부에 발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도 그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원하게 느끼는 거랑 똑같이 실제로 액체 상태가 기체로 될 때, 증발을 하게 될 때는요, 자기 스스로의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자기 부피가 팽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외부에서 많은 에너지를 자기가 뺏어간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바람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제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공간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차가운 바람이 이 공간 전체에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계속 따뜻한 바람을 안쪽으로 들어오고 차가운 바람을 내뿜어내게 되는 건데요. 일단 차가운 바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나가는 공기에서 이 냉매가 자기가 기화되기 위해서 열을 뺏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체가 됐고요. 그럼 이제 기체가 된 냉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아직 차갑기는 해요. 당연히 기화는 했지만 차가운 시원한 기체가 된 상황인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액체로 다시 바꿔줘야지만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의외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냐면 계속적으로 차가운 냉매가 계속 주입되고 되게 버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당연히 냉매는 순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그걸 갖다 쓰고 있는 건데 자, 일단 기체 상태가 된 이 냉매를 다시 액체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다시 액체가 되어야지만 다시 분무기처럼 안개로 바꿔서 다시 증발기로 집어넣을 거잖아요. 순환시킬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차가운 기체 상태의 냉매를 다시 액체로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하게 압축을 해주면 돼요. 기체가 돼갖고 말 그대로 부피가 커졌으니까 다시 바깥에도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액체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압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압축기 혹은 우리가 컴프레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컴프레서가 사실 이 에어컨에서의 전기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부분인 거예요. 차가운 기체 상태였던 냉매 증기를 아주 강하게 압축을 하게 되면 온도가 쭉 하고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약간 연력학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갑니다만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압축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외부에서 일을 한 겁니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줘서 눌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아직은 기체 상태 그대로예요. 하지만 차가운 저압의 기체 냉매를 꽉 압축을 시켜서 컴프레서로 전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꽉 압축을 시켰더니 뜨거운 기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재는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에요. 자, 이걸 다시 고온고압의 기체를 액체로 바꿔주는 건 어떤 거냐? 아까 통과했던 증발기가 있었잖아요. 실내기에 증발기가 있었잖아요. 네. 실외기에도 거의 비슷하게 생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 콘덴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콘덴스가 응축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응축을 시켜주는 겁니다. 고온고압의 기체는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액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온고압의 기체를 조금만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액체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외기 내부의 금속핀 콘덴서를 딱 지나갈 때 응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네. 이때 여전히 온도는 높기는 해요. 액체긴 한데 온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컴프레서를 빠져나온 직후에 그 뜨거울 때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가 된 거고요. 이 정도면 이제 액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기 때문에 우리가 실외기 바깥에 서 있으면 뜨거운 바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아까 고온 고압의 기체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온도를 지금 우리가 직격으로 받는 셈이 되겠죠. 자, 이 중온 정도가 됐습니다. 이제 냉체 냉매가 아주 가느다란 틈 같은 구멍을 지나게 되면 확 하고 팽창하게 되거든요. 팽창 밸브라고 하는데 이 가느다란 틈 같은 구멍을 지나는 게 바로 분무기랑 비슷한 거예요. 분무기처럼 아주 조그만 그런 바늘구멍 같은 곳을 지나가게 하면서 다시 분무돼서 말하자면 다시 안개 같은 형태가 되도록 팽창을 시켜놓은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팽창 밸브가 어딨냐에 따라서 실외기에서 실내기로 가는 에어컨 배관이 차가울 수도 있어요. 팽창 밸브가 요즘은 이 실외기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 무슨 뜻이냐면 실외기에서부터 실내기까지 가는 그 배관 전체가 어느 정도 차갑다는 겁니다. 그럼 차가우면 그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열 손실이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 그걸 결국에 우리가 단열을 다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시원한 그 차가운 그 배관에서 열을 따로 뺏기지 않게 해놓고 사실 차가운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열을 흡수하는 건데 못하게 해놓은 거고 우리가 딱 원하는 지점 말하자면 실내기 팬 앞에서만 차가운 거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그래서 공기에 있는 열을 흡수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설계를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 배관을 보면요. 항상 우리 느끼실 거예요. 단열이 잘 돼 있습니다. 요즘에 아예 매립형으로 나와 있는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아예 안 보이지만 과거의 에어컨의 배관들을 보면 다 하얀색으로 잘 이렇게 감싸놓고 있거든요. 단열해놓은 상황들. 그래서 증발하고 싶어도 증발하지 못하게 해놓고서 딱 우리가 원하는 그 위치에서만 증발이 일어나게 돼서 열을 뺏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쪽에서는 열을 뺏어서 다른 쪽에서 배출을 하고 그걸 계속 순환시킵니다. 그럼 열을 어디서 뺐냐면 실내에서 뺏는 거고 배출은 실외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많이 쓰면 환경에 좋지 않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기를 정말 많이 써요. 그래서 컴프레서가 돌 때 아주 큰 압력을 가해야 되거든요. 요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손으로 돌리는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많은 전기를 쓴다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냐. 우리가 지금 이제 탄소를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전기를 쓴다는 건 사실상 탄소를 배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컨은 실내는 시원해지지만 결국엔 정말 전체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뺏은 열을 외부에 방출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에어컨 실외기가 예전에는 막 길거리에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신촌이나 뭐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맞아요. 와, 실외기 앞에 지나갈 때는 진짜 뜨거운 바람을 직접으로 맞게 되거든요. 그때 이 후덥지근한 바람을 맞았던 경험이 있을 텐데 에어컨은 사실 실내라고 하는 일부 지역은 차갑게 만들지만 이때 뺏은 열보다 더 큰 열을 외부로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컴프레서 돌면서 들어간 전기 때문에 만들어진 열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쓰게 되면 일단 탄소를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외기 근방이 더워집니다. 여기는 시원하지만 바깥쪽은 더 더워져요. 그래서 도시 전체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섬 현상이 좀 가속화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골은 사실 정말 더울 때도 웬만하면 저녁에는 시원해요. 밤만 되면.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바람이 잘 통하는 것도 있지만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분명히 적기 때문인 것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냉매가 새면 오존층에 구멍이 생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네. 과거의 냉매를 보면 프레온가스의 경우는 맞는 말입니다. 정말 초기에는 냉매로 뭘 썼냐면 냉매라고 하는 것들은 쉽게
쉽게 기화가 돼야 되고 또 쉽게 또 액화가 될 수 있으면서 독성이 좀 적어야 되는 게 냉매인 거예요. 암모니아를 옛날에는 냉매로 썼어요. 지금도 암모니아를 상업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오존층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가 되죠.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독성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이런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된 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냉매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자, 프레온가스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이건 꿈의 냉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심지어 그러니까 산소가 없이 프레온가스 안에 들어가면은 질식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프레온가스가 설령 새 나왔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문제가 없어요. 네. 안정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다른 물질들과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만약에 들이마시더라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안정적이니까. 그러면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해서 정말 꿈의 냉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이 안정한 프레온가스가 만약에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면 그때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 때문에 그 자외선이 정말 세거든요.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이 발생하는 거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자외선을 맞으면 이 안정한 프레온가스가 분해가 되면서 염소가 나올 수가 있고 이 염소가 오존층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를 그때는 잘 몰랐어요. 네. 누군가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거 위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프레온가스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아니 이 무거운 게 어떻게 성층권까지 올라가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잘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주 소량만 올라가더라도 엄청난 파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는 프레온가스 사용을 못하게 하게 된 거 전 세계적으로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오존층 파괴 지수를 굉장히 낮추거나 아니면 파괴를 아예 안 하게 하는 그런 좀 비싸지만 이런 냉매들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존층 파괴를 안 한다는 거지 환경에 무해하다는 거 아니에요. 오존층 입장에서는 그걸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고 환경에는 뭐 완전히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냉매들 오존층은 파괴하지 않지만 여전히 온실가스긴 합니다. 그래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도 하고 네. 냉동 효율이 부족하기도 해요. 근데 냉동 효율이 부족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건 전기를 더 쓴다는 거고 전기는 탄소를 만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하나 엮여 있다는 거고요. 사실 오존층은 그 무서운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지상의 생명체가요. 오존층의 도움을 전부 다 받아요. 최초의 생명체가 지상에 있지 않고 바다에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존층이 최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로 육상으로 올라올 수가 없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과거에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한다는 걸 몰랐을 때는 그냥 공기 중을 배출했었거든요. 안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오존층을 파괴를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다행인 것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프레온가스를 전 세계적으로 쓰지 말자 이렇게 감축 노력을 해갔고요. 지금은 오존층 문제가 거의 회복된 거로 보입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는 오존층 파괴 이야기 이슈가 많았지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지금 이제 인류의 노력으로 회복이 거의 다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존층을 파괴하는데 일조했던 에어컨을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 여름이 될 때마다 에어컨은 정말 꼭 필요하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에어컨이요 그냥 단순히 시원하게 했다를 넘어서서 인류의 삶의 범위를 확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에 한계가 있잖아요. 온도의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 한계 자체가 늘어나게 된 거죠. 살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더운 여름에 가까이 붙어서 일하는 것도 예전에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정도 인구, 이 정도 인구를 부양하려면 정말 40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사람들이 쓰러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건 사실 에어컨을 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사람이 살 수 있게 한 것이 좋고 당연히 그 어떤 업무의 효율도 높아지게 된 거겠죠. 더 높은 건물을 짓는다. 고층 빌딩인데 거기 에어컨 공조장치가 고장났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높은 건물 지을 수 있게 한 거, 더 밀집된 형태의 주택가를 지을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에어컨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에어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정말 구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에어컨, 요즘이라고 하는 건 거의 뭐 10년 전을 포함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인버터라고 합니다. 인버터라고 써있는 에어컨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요즘 써있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요. 실외기의 앞쪽에 컴프레서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고 했잖아요. 이 컴프레서의 회전량을 다 알아서 조절을 합니다. 근데 구형 에어컨의 경우에는 실외기가 항상 최대로 돌아가요.
컴프레서가 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인버터 방식은 알아서 온도가 적정 온도를 세팅하고 그냥 놔두면요. 내가 설정한 온도에 비슷해졌네? 그럼 컴프레서를 좀 적게 돌려야지, 약하게 돌려야지, 잠깐 정지시켜야지, 좀 다시 한 10%, 20%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잘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만 잘 설정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구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일단 그 당시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인버터 방식도 아니고 항상 최대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뚝 하고 끊겨요. 예전에 창문형 에어컨 같은 거 쓰시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에어컨이 돌아갈 때 징 하면 돌다가 갑자기 툭 꺼져버려요. 그러다 다시 징 하고 돌잖아요. 최대로 돌다가 꺼졌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30도가 되면 켰다가 20도가 되면 껐다가 다시 켰다 껐다 이거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기 소모량도 높고 네. 사실 효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에어컨을 구매한 지 정말 오래됐으면요. 신형을 사는 게 더 나아요. 구형은 고장이 안 났어도 효율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신형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일단 결론은 어떤 거냐?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그냥 켰다 껐다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수명에도 도움이 되고 전기 사용량도 이거 실험을 실제로 해봤을 때도 더 적게 들어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인데 에어컨만 켜고 전체가 시원해지길 기다리는 것보다 선풍기 혹은 뭐 서큘레이터 공기순환기라고 하죠. 네. 같이 가동하게 되면 훨씬 더 온도가 실제로 그렇게 낮지 않아도 더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류를 하도록 만드는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풍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의 선풍기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어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쓰던 선풍기 생각해보면 AC 교류 모터가 들어간 선풍기예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또 튼튼합니다. 그 시절의 선풍기 아직도 돌아갑니다. 굉장히 튼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AC 모터는 유도전기 모터를 보통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좀 떨어지고요. 발열도 심하고 부피도 큽니다. 그래서 손 선풍기 옛날에는 없었던 이유가 배터리 기술이 없어서도 있지만 이 AC 모터를 달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이 AC 모터 선풍기는 아주 빠르게 회전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효율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선풍기들은 대부분 DC 모터, 직류 모터가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요. 이 모터는 소형화도 가능하고 속도 제어하는 것도 쉬워요. 그래서 단계가 예전에는 뭐 1, 2, 3단 정도밖에 없었다면 요즘 단수도 12단, 20단, 100단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수가 가능하거든요.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선풍기는 BLDC라고 해서 똑같은 DC 직류 모터인데 브러쉬가 없는 브러쉬리스 DC 모터를 사용한 선풍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적으로 마찰받는 부품 자체가 없는 거예요. BLDC는요. 그렇기 때문에 수명도 훨씬 더 긴 거고 전자 제어를 해갖고 제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컨트롤도 정밀하게 가능하고 마찰이 없어서 더 오래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기왕이면 선풍기의 경우에도요. 에어컨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신형으로 나온 BLDC 모터를 사용하고 있는 선풍기를 산다면 훨씬 더 또 오랫동안 쓸 수 있거든요. 또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손 선풍기들조차도 BLDC 모터를 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집에 가서 선풍기 한번 봐야겠어요. 근데 요즘 또 날개 없는 선풍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원리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보이는 날개가 없는 거지 몸 안에 송치 않은 날개가 있는 겁니다. 네. 바람이 잘 보면 팬처럼 생긴 부분이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미세한 틈들이 있어요. 거기서 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져 나오게 되면 그 바람길을 따라서 주변의 공기들이 같이 전체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몸속에 숨겨져 있는 날개가 있는데 그거 대비 더 시원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단점이 되게 많은 선풍기예요. 일단 첫 번째, 몸 안에 있는 실제 날개가 굉장히 고속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압력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선풍기 회전보다 훨씬 더 고속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뭔가 제트 엔진 같은 소리가 나기도 하고 톤도 높고 시끄럽습니다. 그 시끄러운 거 대비 풍량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아요. 좀 약간 예전에 사용하던 그런 기계식으로 만든 선풍기보다 풍량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고요. 근데 일단 디자인이 너무 예쁘죠. 네. 사실 가구는 이런 전자제품도 디자인 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미려하고 날개가 없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을 둔 집 입장에서는 이 굉장히 또 유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명확한 선풍기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전기세 때문에 사실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혹시 선풍기를 잘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지난번에 저희 세제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큰 기업의 제품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좀 비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AS도 그렇고요. 보통 선풍기가 1년, 2년 정도는 고장이 안 날 것 같은데 예전에 선풍기 10년씩도 썼잖아요. 요즘은 한 2년, 3년 지나면 고장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를 아무래도 큰 기업들이 확실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래 쓰려면 BLDC 모터가 달린 거를 구매하는 것이 맞고요. 요즘은 AC 모터가 달린 선풍기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고 풍속 조절의 단계가 좀 많으면 좋은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미풍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1단이 정말 천천히 돌아서 저게 뭐야? 저게 의미가 있어? 싶을 정도 느리게 도는 게 기술이에요. 이런 초미풍 기술이 있으면 좋은 것이 왜 그러냐면 은근히 바람이 끊임없이 피부에 닿으면 거기 좀 아프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일하려면 사실 이런 초미풍이 있으면 좋은 거고요. 역류화가 있다면 당연히 초미풍이 필요한 겁니다. 그 초미풍이 있어도 안심할 수 없는 게 역류아들이 자기가 추우면 아빠, 엄마 저 추워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체온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 무선 선풍기가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정말 편합니다. 여기저기 가지고 다니면서 안방에 가져갔다 거실에 가져갔다 편리한데 네. 생각할 점이 배터리 수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어떤 제품은 1년 만에 어떤 제품은 2, 3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가 다 돼서 배터리 리필을 할 수 있거나 AS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이거 리필을 못해서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유선 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그러니까 뭐 무선이 좋다 유선이 좋다 이건 아니고 염두에 두고 사야 된다는 겁니다.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수명이 다 될 수 있다. 아무리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무선 아니어도 된다. 나 오래 쓸 거 살겠다라고 하면 유선을 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름철 냉방기기에 얽힌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프로그램 런칭 때부터 함께 해온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오늘로 작별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이 코너를 기다리고 귀 기울여주신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같이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했었고요.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과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적 사고를 하는 방식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나절 과학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